님은 누구십니까? 처절한 죽음도 서러운데 동해 넘어 침략자들의 땅에 끌려와 100년 동안을 잠들 수 없었던 님이시여. 지난 5월 일본 홋카이도 대학의 후미진 회실 한켠에서 예사롭지 않은 의식이 치러지고 있었다. 동학 농민혁명군 지도자 유해 봉환식, 몸뚱이를 잘려온 채 두개골만 남아 한 세기를 방치되어 온 그는 조선인이었다. 징병이다. 징용이다. 위안부다 해서 산 사람을 끌어간 것은 써먹을 일이 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효수된 당신의 육신 한 부분을 여기가 어디라고 북해도까지 무슨 목적으로 가져왔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이며 무슨 연유로 이곳 낯선 땅까지 들려와 수모를 당해야만 했는가. 청산되지 못한 역사의 부끄러움이 100년의 침묵 속에 다시 살아나온다. 서울을 떠나 약 4시간 남짓. 일행은 시종일관 부산스럽다. 한일 양측 관계자 간의 줄다리기 협의 끝에 쉽지 않게 결성된 동학 농민혁명군 유해 봉환단이다. 100년 전의 암울한 역사에 잠긴 때문일까, 홋카이도 지토세 공항엔 굵은 빗줄기가 내리고 있었다. 광대하게 펼쳐진 원시림과 풍부한 온천으로 섬 전체가 자연공원으로 불리우는 홋카이도. 일본 최북단에 위치해 있는 만큼 기후 풍토가 독특한 홋카이도는 이국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이름난 관광지다. 인구 150만의 삿포로는 홋카이도의 중심 도시. 삿포로시 한가운데 자리한 오도리 공원은 분수와 꽃이 아름다운 시민들의 휴식처다. 세계 3대 축제의 하나로 꼽히는 삿포로 누운 축제가 펼쳐지는 장소가 이곳 오도리 공원이다. 마냥 평화롭기만 한 도시. 그러나 그 햇살 뒤편으로 감춰진 음모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지난해 7월 국립 홋카이도 대학에서 6개 두개골이 발견되면서 사건은 시작됐다. 발견 장소는 한 교수의 연구실이었던 대학 내 후루카와 강당. 놀라운 것은 6개의 두개골 중 하나가 효수된 한국 동학 농민혁명군 지도자의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한국 측 동학 관련 단체들은 홋카이도 대학식의 즉각 진상 규명을 촉구, 유골 봉환 추진 작업에 나섰고, 마침내 오늘 유해 봉환단이 홋카이도 대학을 방문하게 됐다. 6개의 유골은 캐비넷 속 나무 상자에 나란히 안치되어 있었다. 대학 연구실의 한 구석에서 벌어진 참으로 가공할 만한 일이었다. 실로 한 세기 만에 목 잘리운 지도자의 유골함 앞에서 분향 재배하는 후손들은 새롭게 복받치는 치욕과 서러움에 그저 망연할 따름이었다. 도대체 인간의 두개골을, 그것도 효수당한 남의 나라 사람의 유골을 반출해간 까닭은 과연 무엇인가?
조선인 두개골엔 6구의 두개골 중 유일하게 표면에 묵서까지 씌어 있었다. 전체 5행으로 된 묵서에는 한국동학당의 수계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두개골엔 인물의 신원을 밝혀주는 문서도 끼워져 있었다. 이 유골은 전라도 진도에서 효수된 한 동학 지도자의 것으로 섬 시찰 중 채집, 문서에는 채집자의 이름도 기입돼 있었다. 그렇다면 100여 년 동안 유골은 어떻게 보관돼 있었을까? 올해로 개교 120주년을 맞는 홋카이도 대학. 유골이 발견된 후루카와 강당은 홋카이도대에 남아있는 초창기 건물로 메이지 시대의 고풍스러운 멋이 배어나온다. 원래 표본실로 이용돼 왔던 강당은 작년 3월부터 문학부로 이관됐는데 유골이 발견된 방은 10수년간 표본실을 관리해왔던 한 교수의 연구실이었다. 교수는 작년에 정년 퇴임했는데 얼마 후 방을 정리하던 조 교수가 문제의 유골 상자를 발견한 것이다. 当時はここには木製の木で作られた標本を置く棚ですねがありました。であといろんなガラクタがあったんですが、それを片付けてたんですが、夕方頃にここまで整理ができて、最後にこの辺の箱を片付けようというので、学生の一人がこれを下に下ろしたんですね。で下ろして、実際この床でやったんですが、向こうへ持ってきまして、よいしょ。で床で中を整理しようと思ってみたら、ちょうど人骨と割れ物とあってですね、この中に、こういう新聞紙ですねでくるまれた6体の、人骨が入ってました。それで私の専門は、文化の方ですから、骨のことわからないで、ひょっとしたら犯罪に関係することもありますので、専門家に聞く必要があると。でまず以前にこの部屋を管理していた、吉崎氏に、電話をしました。で自宅に電話したんですが通じないもんですから、でそれも時間も夕方でしたので、北大文学部の考古学を専攻しておられる、林先生に来ていただいて、どういう骨なのかということを、ざっとでもいいから見ていただくという処置をしました。でそれで開けてみまして、非常にすぐ全部6人分の頭骨が全部新しいものだ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して、でなぜこういうものが入っているんだろうと。文学部の標本庫ですから、解剖学とか形質人類学の関係でしたら、そういう新しい骨が入っているということも分かるわけですけども、普通は考古学なり人類学で扱う人骨というのは古い年代のものを扱うのが中心になりますので、なぜこういうものがここにあるんだろうという疑問が、それが第一印象でした。こういう新聞紙ですね。 6개의 유골 중 2구는 일본인, 2구는 아이누족, 나머지 1구는 신원불명으로 밝혀졌다. 홋카이도 대학은 이튿날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대학 연구실의 한 구석, 종이상자에 담긴 채 방치된 유골이라니. 표기된 것처럼 두개골의 주인은 과연 조선인인가? 私がこの人骨を鑑定させていただいて、最初に思ったことはですね、全体的に非常に小柄な頭である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した。それからヨーロッパの人たちではなくて、アジアの人である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した。それはなぜかというと、顔が全体に平べったくてですね、そんなに鼻が高くもないということなどから分かりますと、それからおでこのこの辺りもですね、そんなに出っ張ってはいないということでありました。鼻はそれほど高くはないということと、顔の高さと幅もそれほど大きくない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した。特に若いうちは縫合というのはきれいに残るんですが、だんだん年を取るにつれて縫合が
つながってきますと骨がくっついてきます。でこの肩もですね外側の方がくっついてきて20歳というわけにはいかない。もっと30から40代ぐらいの人である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した。左側のですね頭頂骨にできたこのへこみですけども、これもですね特にぶつけたとかいうことではなくて、何か例えば石でも当たってますと徐々にこの部分が死後ですね例えば石の上に石がここに当たってるとか何とか言いますと、徐々にこの部分だけが腐ってですね板管層が出てきたものだろうということが判断できました。またこの亀裂についても例えば土圧などで死後ですねできてきたんだろう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した。また土もついてましたので、もしかすると土の中にあったものかもしれませんが、それについてはちょっとはっきりは分かりません。 아시아계 3, 40대의 연형층. 한때 매장돼 있던 흔적이 발견된 것 외에 감정 결과는 특이할 만한 게 없었다. 치아를 한 개 뽑아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지만은 성별도 판별해내지 못했다. 두개골의 주인을 규명하는 방법은 달리 찾아야 했다. 일본 측 인골문제조사위원회의 이노우에 교수는 역사적인 고증 작업으로 그 실마리를 풀고 있었다. 두개골에 표기된 묵서와 같이 첨부된 문서에는 유골을 채집한 사람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사또 마사지로. 이 채집자의 서명은 두개골의 주인을 찾는 중요한 단서임에 틀림없다. 사또 마사지로의 행적을 추적해 올라가면은 그가 채집했던 유골의 주인과 필연 부딪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또를 추적하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다. 우선 유골 채집 시기인 1906년 당시 생존해 있던 사또 마사지로라는 인물이 모두 수집됐다. 이 가운데 그 무렵 조선의 전라남도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탐색하면은 대상은 세 사람으로 압축된다. 먼저 조선 총독부의 전신인 통감부에서 농업기수로 일했던 사또 마사지로가 있다. 1906년 그는 목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목포는 진도와 가까워서 관계가 주목된다. 전라북도 군산에도 일본인 대지주 사또 마사지로가 살고 있었다. 한때 일본의 신문 기자였던 그는 조선 각지를 시찰한 경험이 있는 인물이다. 마지막으로 사립 우에노 여학교 교사였던 사또 마사지로. 출신 학교가 조선 진출의 전면에 서 있었던 관계로 주목된다. 이 중 가장 유력한 인물은 통감부에서 농업기사로 일했던 사또 마사지로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목포에 설치된 임시 면화 재배소에서 기사 겸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한다. 농업기사 사또 마사지로. 그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当時植民地支配のために大きな帝国大学が、技術者とか、あるいは官僚とかを送り込んでいるんですね。その中に東京大学で京都大学北海道大学が技師なんかを送り込んでいますから、その中で、札幌農学校から技師の方が、農学校で植民地論を習ってですね、そしてそういう志を持って朝鮮を渡ったと、韓国に渡った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 인골조사위원회 측은 이 사또 마사지로에 주목하는 근거로 그의 필처를 제시하고 있다. 1964년 사망한 사또는 회고록과 일기를 남겼는데 두개골에 첨부된 문서의 글씨와 그 필적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例えばこの明治39年という字がですね、この書き付けの明治39年という筆跡と一目してみれば分かりますけれども、極めて類似しています。それからここの長村南無道という字、これが長村南無道ですね。これも南無道です。この特に特徴があるのはこの南という字の崩し方ですね。
これは比較してみますと非常に極めて類似した筆跡です。 양쪽 문서의 필적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유사하다고 했다. 특히 명치 39년이라는 문자구는 동일인물이 아니고서는 쓸 수 없을 만치 대단히 비슷한 필체라는 것이다. 또 전라남도의 남자 역시 받침이 독특한 흘림 방법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양쪽 필체는 대단히 유사하다. 그런데 문제는 사또 마사지로라는 서명에 있었다. 두개골 첨부 문서에 쓰여진 서명이 회고록과 두개골에 직접 쓰여진 서명과는 유사하지 않다는 점이다. それで我々は詳しく検討しましたけれども、この本文は、当時書かれたもので、この佐藤正次郎という署名はこれは欄外に書いてありますから、こう後で、こう書き加えた誰か他の人が書き加えた字で字体もちょっと違っていますから、そういう可能性があ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그러면은 목포 임시 면화 재배소 소장 사또 마사제로의 행적을 따라가 보자. 다도해의 수려한 경관을 품에 안은 목포시. 1897년 일본의 주도하에 개항된 목포는 조선 진출의 거점이었다. 개항 초기 러시아, 영국과 함께 목포를 분할 점령했던 일본은 주로 시가지 중심의 영사관통 거리를 관장하고 있었다. 지금도 시내에서는 일제시대의 건물을 드물지않게 볼 수 있다. 일본 천황의 상징 마크가 선연한 관청 건물을 비롯해서 일본 거리민단의 규모와 세력을 증언해주는 잔재들이 곳곳에 남아있다. 현재 목포 문화원으로 이용되는 이 건물도 과거 일본 영사관으로 쓰였던 건물이다. 이게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고서 1905년에 설치되고 바로 이 영사관이 이사청으로 바뀝니다. 예. 이사청이 바뀌어가지고 있었는데 이 자리에 이와 같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아, 네. 이와 같은 건물이 있었는데 예. 이 건물이 원래 이 건물은 가건물로서 네. 원래 처음에는 일본 경찰서였습니다. 다음에는 예. 일본 우평국이 이 건물로 됐다가, 사용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임시 면화 재배소 간판을 붙이기는 1902년에 이 건물이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사청 건물 바로 옆 언덕에는 일본인 고관들을 위해서 단철 하나마 신사가 마련돼 있었고 그 아래로 방공호까지 설치돼 놓았다. 목포시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이 유지에 영사관과 나란히 일본이 면화 재배소를 건립 운영했던 까닭은 무엇인가? 전라남도는 본디 목화의 산지로 그 중심지는 목포였다. 조선의 목화는 방적 원료로 일본에 대량 반출됐는데 일본은 품질이 더 양호한 미국 육지면을 들여와 재배를 장려하기에 이른다. 그 시험지로 지목된 곳이 바로 목포 앞바다에 있는 섬 고하도였다. 면화가 처음 파종됐던 밭에는 그때를 기념하는 비석이 세워져 있다. 500평 밭에서 시험 재배된 미국 육지면. 풍토가 서로 달라 걱정이 많았지만은 작황은 기대 이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한다. 처음에 이 비가 소진을 할 줄이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 비가 자빠져가지고 예. 있어가지고 다시 보강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비석이 있는 이 일대가 면화 재배한 밭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요 근방입니다. 목포 영서관에서 바라다 보이는 곳에서 시험 재배한 면화 농사. 일본이 종자 번식에 얼마나 열을 쏟았는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시작에 성공한 미국 육지면은 무안, 한평, 해남 등 목포를 중심으로 한 9개 군의 농장에 파종됐고
진도도 그중 하나였다. 면작지로는 부내면에 기름진 밭이 선정됐다. 수확된 연화는 목포로 집산돼 일본으로 실려나갔고 일본은 농업기사를 현지로 파견해 재배에 총력을 기울였다. 일본 사람들 강제 매수하다시피 예. 그렇게 됐지. 예. 이 보리 재배해가지고 보리 사이에다가 면화 씨를 심거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보리는 너가 먹고 면화만은 이제 우리한테 이제 주라. 예. 그래서 시험장에서 이제 먹고 면장 시험장에서 가져갔어요. 면화하면은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 같이 순수하게 생각하면은 옷을 또 입을 요를 생활의 도구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때부터 군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당시 대륙 진출의 호기를 노리고 있던 일본은 방한용 군복에 쓰일 다량의 면화를 축적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전라남도의 면화 재배는 경기도 수원에 본원을 둔 본업 모범장의 목포 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사또 마사지로는 이곳의 소장이었다. 그리고 두개골의 채집 날짜로 기재된 1906년 9월 20일 사또는 실제로 진도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9月20日にモッポにあります綿花栽培所の今でいう技師ですけれども、これが珍道の韓国農民に奨励金を渡すために9月、この1906年です、明治39年の9月20日に、珍道に行ってるということは調査の結果分かりましたから、佐藤正次郎に間違いないということですね。 면화재배협회 보고서에 의하면은 1906년 목포의 임시 면화재배소에서는 면화 수확을 장려하기 위해서 도내 각 군별로 소작인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진도군 부내면의 장려금 수여 날짜는 그해 9월 20일. 이 날짜는 사또 마사지로가 두개골을 채집했다고 두개골 첨부문서에 기록한 바로 그날이다. 장려금을 수여할 때는 목포 출장소로부터 기사와 소장이 직접 출장하여 재배자 전부를 소집한 것에 비춰볼 때 두개골을 채집한 사람은 사또가 거의 확실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은 의문은 또다시 이어진다. 유골의 주인은 표면에 씌어진 대로 동학 농민혁명군 지도자였을까? 그 답을 얻기 위해서는 동학 농민혁명 당시 진도 동학 농민군과 지도자들의 활동 상황을 더듬어 볼 필요가 있다. 여기가 지금 진도 차도의 동쪽 해변입니다. 마산리에 속하는데 바로 이 뒤에가 의병골창이라고 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가면은 그 산길이 있는데 거기를 흰재라고 그래요. 사람이 많이 죽어 넘어져 있어가지고 하얗게 됐다. 그래서 흰재라고 불린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병골창하고 동학농민군들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네, 진도에서는 그 동학을 의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의병에 관한 그런 지명은 지금 여기밖에 없죠. 의병골창. 1894년 봄 치솟은 동학 농민혁명의 불길은 그해 가을 제2차 봉기로 이어지면서 점차 패전의 기운이 드리워진다. 쫓기던 농민군의 일부가 진도에 들어왔고 뒤쫓아온 일개 일본군 지대에 의해 이들은 나흘 만에 전멸하게 된다. 일본 측 자료에 의하면 200명 이상이 처형됐다고 하니 진도 동학 농민군의 항쟁이 치열했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처형된 농민군은 송현리로 가는 솔개제 고갯길에 그대로 버려졌다고 한다.
지금은 반듯하게 포장된 고갯길이지만은 아직도 농민군의 영령이 떠도는 듯하다고 주민들은 전한다. 일제 때 저기서요. 저가 화장터가 어디쯤이 화장터인가? 바로 저 세점까지 돼가지고요. 죽은 나무 있는데. 죽은 나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그 주변이 거기가 바로 화장터입니다. 옛날 일제 때. 예. 근데 옛날에는 여기가 상당히 이 헛것이 나와가지고요. 아, 예. 저희들도 못 댕겼죠. 우리 어렸을 때 예. 이 그 도깨비 예. 그런 것이 많이 나온다고 많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예. 저기 잔등에서부터 요거리로 잘 당기를 못 다니고. 예. 자료에서 확인되는 진도의 동학 농민혁명군 지도자는 대략 3명 정도. 그중 가장 두드러진 인물은 박중진이다. 진도 이제 동학 그 지도자 8명이 됐건 몇 명이 됐건 그 가운데서도 아까 이제 박중진 씨, 손행권 씨, 김수종 씨 이 세 분 이름이 조금 거명이 유력하고요. 주로 어디 사람들이 왔냐? 예. 그런 이제 얘기는 여기 조도 사람들이 왔대요. 조도 사람들이 예. 그 한 200명 왔었다. 한 예. 박모씨라는 사람이 예. 예, 멋있었다. 수계. 예. 저희들도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그 이쪽에서 정리된 동학관계 부분에서 그분 외에는 거론되는 사람이 없고 지도자로서. 예, 지도자로서 예. 또 이제 그분 외에 행적이 다른 분은 전혀 찾을 수 없고 예, 그런 점으로 볼 때 아마 그분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그 애매한 생각들을 되게 가지고 있죠. 일본 측 인골조사위원회에서도 현지 답사와 자료 수집 결과 농민군 지도자는 박중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중진, 그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고향인 조도에서 그의 행적을 찾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여기 출신으로서 여기서 동학농민군 활동을 했는지 아니면 외지에서 농민군을 그 이끌고 이 진도에 들어와서 이제 싸움을 했는지. 섬에는 지금도 박씨 집안 일족이 살고 있는데 밀양박씨 숙민공파 족보에 의하면은 박중진 집안은 7대 전에 이곳 조도로 들어왔다. 박중진의 본명은 종순. 1848년 무신생으로 갑오동난의 주모 역할을 해 일족이 피해를 입었으며 산악만에 박씨의 묘가 있다고 했다. 뭐 육척의 어떤 체격이 예 크고 어떤 장군 틀 그렇게 생겼다는 그런 그런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학력 같은 거는 못 들었어요. 장군 틀이었다. 웬만한 지붕 같은 것도 손만 짚으면 뛰넘을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축지법 한다고 그 사람 보고 그렇게 평가는 그렇게 나오고. 어르신들부터 이야기 이제 들어보면은 그 활동을 하다가 관군에 쫓겨서 조도까지 왔다 돼요. 과정까지 여기 와서 독헌가 여기서 잡혔다 돼요. 하여튼 총이가 칼을 맞고 그 배가 배를 맞았는데 그 상처를 놔두고 안고 이제 잡혀갔는데 이제 진도 가서 이제 사형을 했다는 말만 들었어요. 그래서 진도에서 처형됐다. 예. 지금 60, 70대 된 그런 노인들은 지금도 중진내 바까라고 하면 도둑놈 바까 그러지. 그 어마어마하게 그냥 아주 산천초목이 떨어오는 이제 뭐 양반 바까 이렇게 평을 안 해요. 몽둥이 바까라고 그렇게. 몽둥이 바까라고 이게. 그 때문에 총칼이 없고 나니까 몽둥이로 이제 설치는 단계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 하여튼 나쁘게. 예. 기골이 장대하고 용명이 뛰어났다는 박중진. 그는 두 형제와 함께 동학혁명에 가담해 모두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산악만 언덕에는 두 형제의 묘만 있을 뿐 그의 자취는 없었다. 휴수됐다는 말만 전해들었지 시신은 거두지 못했다고 한다. 박 씨의 집은 동학혁명이 진압된 후 관군에 의해 불태워졌다. 넉넉했던 가산을 다 빼앗기고 남은 식구들은 뿔뿔이 흩어졌다고 한다. 후손들은 그 두개골을 박중진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다. 100여 년 전 이 나라 근대화의 미명에 불멸의 횃불로 타올랐던 역사적 봉기, 동학 농민혁명운동. 그러나 동학혁명만큼 철저히 인멸된 역사도 없었다. 1894년 봄
반봉건 개혁 의지를 천명하며 무장에서 기포한 지 한 달여 농민군은 전주성을 함락시키고 1차 봉기를 마무리했다. 전주성 함락의 논란 조정에서 청나라에 출병을 요청하자 일본은 거리민 보호라는 명목하에 8천여 명의 대병력을 즉각 인천에 상륙시켜 조선 침략의 야욕을 본격화하기에 이른다.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은 마침내 청일전쟁을 도발했고 일본의 침략 야욕을 자수할 수 없었던 동학 농민군은 그해 9월 다시 봉기에 횃불을 든다. 이제 농민군의 적은 일본군이었다. 그러나 병력과 병기에서 열세에 몰린 농민군은 결국 패퇴하고 만다. 전주성 함락 이후 4개월 만에 삼내에서 재기포한 동학 농민군. 공주에서의 대접전이 실패로 돌아가고 원평에서 마지막 전열을 가다듬었지만은 구밀한 전투의 결과는 참혹했다. 농민군 거계가 전멸하다시피 했던 원평 전투. 시신이 쌓여 산을 이루었다는 접전지는 수습된 묘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치 황폐해져 있었다. 마을이 다 타버리고 동네 사람들 피난 갔다가 와서 보니까 이제 이제 동기달 25 나니까 곧 섣달이 돌아오잖아요. 예. 그냥 개가 팔을 물고 다니고 예. 다리를 물고 다니고 시체가 산에 늘비하고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시체라도 다 치우고 제사라도 모셔갖고 다니냐, 음력설을 맞이갖고 다니냐.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울력으로 그래서 이 뒤에 양지바람에다가 어째 그거 묶고 그랬다는 거예요. 조선을 지배하려고 하는 자기들의 의도를 가장 강력하게 저항한 세력이 동학농민군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동학농민군들을 제압해야만이 자기들이 준비해왔던 목표를 관철할 수 있었다. 그런 관점에서 동학농민군들을 아주 잔혹하게 진압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 아래 지켜졌던 농민군은 왜곡된 역사 아래 폄하되어 패어나간 묘지의 흙자락 속에 100년을 침묵해야 했다. 동학혁명의 의미가 왜곡된 데에는 일본 측의 역할도 적지 않게 작용했다. 참수되고 효수된 농민군의 사진을 관광 엽서로 만들어 구경거리로 전락시키기까지 했다. 그렇다면 조선인 두개골은 대체 무슨 연유로 반출해 간 것일까? 지난 5월 28일 한국 측 봉안위원회와 홋카이도 인골조사위원회의 합동기자회견장에서 일본 측은 주목할 만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当時人種論が盛んでして、つまりある人種民族が他の民族よりも優等であるということが骨の研究なんかを根拠にして言われたんですね。でそういうことで人類学や人種論が盛んだったんです。でそれで頭蓋骨の調査は当時非常に盛んでした。でかなり乱暴な方法で調査をされていました。そういうもので持ってきたという可能性もあると思います。ここはまだ何とも申せませんけれども。 사람의 두개골을 비교해서 우열을 가르는 인종론. 그것은 식민지 지배자의 오만, 아니 더할 나위 없는 만행이었다. 1900년대 초 일본의 국립대학에서는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 과제를 다루고 있었고 3대 국립대학 중 하나인 홋카이도 대학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이 학교에서는 식민사라는 강좌가 개설돼 활발히 논의되고 있었다. 1891년 개설된 식민사 과목은 일본 내에서 최초로 시도된 것으로 식민지 찬탈의 기회를 노리고 있던 정부에게 침략의 대의명분을 마련해주는 학문 아닌 학문이었다. 식민사는 홋카이도 대학의 전신인 삿포로 농학교 시절에 개설됐다. 이 삿포로 농학교는 당시 일본 사회의 중요 요직에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해낸 명문이었다.
식민학을 이수한 학생들은 제국주의 일본의 최일선에서 일익을 담당했는데 두개고를 채집해온 사또 마사지로도 이 삿포로 농학교 출신이었다. 그 역시 식민학과 인종론에 심취했을 것이다. 삿포로 농학교가 홋카이도 대학으로 바뀐 후에도 인종론 연구는 성행했다. 한때는 이곳 원주민 아이누족의 인골 천여구가 의학부의 연구 자료로 학교에 보관돼 있기도 했다. 이 같은 연구가 대학에서 자행되고 있었다는 건 실로 충격적이었다. ここで実験したこと、アイヌに対する創始解明や、文化の取り上げ、土地の取り上げ、こういったこの実験例については後ほど東アジアに全て運んでいった北海道は実験場であります。学校であります。訓練場であります。そういったここのアイヌの犠牲によって作られたこの侵略の構図は延々と続いてきたこと。 아이누족 관련 단체가 홋카이도 대학에 항의, 그 유고를 반환받기까지 꼬박 5년 반이 소요되었다. 그러면은 이번에 발견된 6구의 유고는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북해도 대학 아니면 그 전신인 이 삿포로 농학교라는 것은 일본의 국립학교입니다. 정책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갖고 출범한 국립학교인데 국립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역시 일본 정부의 방침, 어떤 시달, 정책하고 무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때에는 이건 북해도 대학의 책임은 그치지 않냐고 일본 정부의 책임 문제가 반드시 제기돼야 한다. アイヌの仲間でやりたいという呼びかけが私の方にも30分ほど前に来ましてね、今飛んできたところです。ここに新しく今6つの 한국인 유골이 반환돼 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아이누족이 그들 전통의 봉환 의식을 치러주겠다며 나섰다. 이들은 보도된 것과는 달리 유골은 자신들이 먼저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는 学生用の前プラスチックのやつだろうって言ったの。いやー、本物だわ。じゃあ持ってきてみろと。で、ここちょうどここに持ってこいたの。本物だこでちゃんとね、紙飲みしてちゃんと調べるしないといけないって。で、段ボール開けて開いてみたら、いやこれは本物だって。で、こういうふうにちょうどこれがその時のね、ここに開いてね、すぐこうでアイヌ民族方式でこの紙の実をね、段ボールに入ってかわいそうにということで紙の実して、まあこの人が見つけて。 유골을 처음 발견한 아이누족은 신변 보호를 위해 만날 수 없다고 했다. 유골 상자가 없어진 것을 안 홋카이도 대 측은 아이누족 단체에 강력히 항의했고 양측 간의 신라회가 벌어졌다. お前ら勝手に段ボールにどこかって人の頭をちゃんとね、礼も慰めないで何やってるんだって。国大といろいろやり取りして、それからもう何回もこうやってるうち、やはりこの問題がやはり韓国のリーダーの首だっていうことが分かった。自分で今度国大もこう焦っちゃってくる。 北海道、これが日本の植民地のであり、学校であり、実験場であったのです。 유골 상자는 홋카이도 대학에 반환됐지만은 이미 떠들썩해진 유골 문제는 언론에 보도되면서 인권과 민족 문제로 파급되기에 이르렀다. 만약 홋카이도 대 측 관계자가 먼저 유골 상자를 발견했더라면은 어쩌면은 6구의 유골은 영영 빛을 보지 못한 채 종이 상자에 갇혀 숨겨졌을는지도 모른다. 홋카이도대는 끝내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측 봉환단에게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더 이상 무엇을 감추고 싶은 것인가? 사토 마사지로가 채집한 유골은 어떤 경로로 홋카이도대에 수집된 것일까? 봉환단은 재임 중 유골을 관리했던 요시자키 교수를 만나야 했다. あ、もしもし。吉崎先生いらっしゃいますか。はい、少々お待ちください。はい、すみません。本日は少し前に帰宅しましたが。
あ、そうですか。お帰りになりましたが。はい。それじゃあ連絡が取れないんですね。明日でなければちょっと取れないです。あ、そうですか。요시자키 교수는 다음 날도 유골 봉환단 일행을 만나주지 않았다. 한국에서 오신 보도인들의 계시는데 이야기 조금이라도 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 식으로 물어봤더니 중간 보고서 부분에 있는 것만 아는 것이고 그 밖에는 전혀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작년에 퇴임한 요시자키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에 방치돼 있던 유골에 관해서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그는 쇼와 44년경에 유골이 방에 있었던 것은 기억하고 있지만은 그 이후의 일은 전혀 모른다고 했다. 그러나 유골은 쇼와 53년 6월 7월의 신문지에 쌓여 있었다. 이 무렵 분명 한 번은 유골에 손을 댔다는 것인데 그는 일체의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もちろん国内でもなぜ北大に入ってきたのかということは調査を続けたいと。ただどこまで正直申し上げて随分前の話のことですので関係者はみんな死んでますからどこまではっきりできるかということはここでは今の段階で申し上げられない。できるだけ北大に入った経過を知っている人はですね誰から手に入れたかということを早く明らかにしてもらえない限りなかなかそれ以前のですね調査は非常にしにくいというのが現状です。その点ではまだ不十分な結果になっています。 석연찮은 의문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은 후일을 기약하며 일행은 이제 유골 봉환 준비를 서둘러야 했다. 예, 그렇게 해도 크게 시스테라서 캐비넷 속 나무 상자에 담겨있던 동학 농민군의 두개골을 준비해간 우리의 유골함으로 옮겨 담기 시작했다. 목 잘려온 채 끌려온 지 어언 100년. 침략자의 땅에서 치욕의 서름에 눈을 감지 못하더니 고국의 어느 독지가가 기증한 오동나무함 그 낯익은 내음에 쌓여 님은 비로소 고단한 영혼을 미우고 있었다. 분노와 부끄러움이 교차하는 봉환식장은 시종 숙연한 분위기였다. 한 맺힌 문학부 건물을 뒤로하고 유골 봉환단은 귀국길을 재촉했다. 동강난 그의 몸을 찾아 그의 이름을 찾아 정령 고국 산천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태극기를 앞세운 귀국 봉환길엔 홋카이도 측의 인골조사위원 2명의 교수가 함께 동행했다. 보고 싶던 저 들녘과 사람 냄새. 창밖은 어느새 고국 산천이었다. 5월 30일 유해는 한양 땅에 안착했다. 참혹한 순국 후에도 편히 잠들지 못하고 백골의 모습으로 섬나라로 끌려간 지 실로 100년 만의 환국이었다. 동학 농민혁명유족회는 공항 의전실을 빌려 추모식을 마련했다. 저희가 올린 이 약품은 조국의 산천에서 스며나온 물과 내 나라 내 땅에서 자란 쌀로 빚은 술입니다. 금양하시옵소서. 할아버님, 오늘 머리만으로 돌아오시는 할아버지를 맞이하는 저희들 가보 농민군의 후손들은 새롭게 복받치는 서러움에 통곡하며 아뢰옵나이다. 이 일은 지금부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더 의의 있게 더 정중하게 이렇게 모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군님들의 뜻을 이어받아서 이 나라를 더 강고하게 지켜나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유해를 모셔오는 그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고 모셔온 그분에 대한 우리의 도리, 그분의 뜻을 이어받고 그분의 명예를 우리가 회복시키고 그분이 염원하던 그런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더욱 매진해야 된다고 보고. 이날 오후 유해는 승용차 편으로 전주에 입성했다. 100여 년 전 동학 농민군이 전주성에 입성한 날짜가 5월 31일. 봉환 일정은 바로 그 전승 기념일에 맞추어 잡았다. 오늘은 단군 기력 4329년 병자년. 머리만으로 돌아온 동학 농민군 지도자의 유해가 단상에 안치되고 통분하는 갑오 농민군 후손들의 참배 행렬이 줄을 이었다. 무엇보다도 눈길을 끈 것은 홋카이도대 인골조사위원장의 사죄의 인사말이었다. このように粗末に扱うことは人間の尊厳に対する冒涜であり許されないことであります。このように粗末な形で長年にわたり遺骨を放置していたことについて北海道大学文学部としては深くその責任を感じここに謝罪申し上げます。今回私どもが奉還委員会代表の方々とともに東学農民革命軍指導者の遺骨を韓国へ奉仕いたしましたのは以上に述べました謝罪を言葉だけではなく具体的な形で表したかったからでありましてこのことをご理解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申し上げます。 아, 이제야 캄캄했던 당신의 눈이 떠지고 보이나니 이름 없는 넋이여 영면하소서. 그러나 유골 문제는 가해자 측의 양심과 반성만으로 그 소임이 끝나선 안 될 일이다. 우리 스스로는 또 얼마나 많은 것을 방치해왔는지 자신을 향한 물음도 잊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임께서 애국애민의 정신도 목숨 바쳐 바로 세우려 했던 이 나라, 이 땅의 후손들이 모여 엎드려 애절한 마음으로 임을 맞이합니다. 이번 봉화는 단순한 유골의 운반행위가 아니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나태했던 우리들 자신의 역사적 책무를 다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었고 유골은 정읍 황토현 동학혁명기념관으로 옮겨졌고 농민군 최고 지도자 전봉준 장군 앞에 참배했다. 전봉준, 손하중, 김계남 세 분의 장군과 30만 농민군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황토현 기념관 내 사당 구민사. 불러도 목이 메이는 조국 땅. 피를 나는 동학혁명의 동지들이 잠들어 있는 이곳 사당에 유골은 임시 안치됐다. 실로 100년 만에 찾아온 고향이었다. 암울했던 시절 들불처럼 피어올라 이 땅 어둠을 사르는 희망이었던 갑오 농민혁명. 그러나 휴수당한 유골마저 끌려가 종이상자 속에 방치되어 오길 5원 100여 년. 유골은 고국 땅으로 봉환되었지만은
그것은 현안의 마무리가 결코 아니다. 식민지 침략과 만행을 저지른 일본 정부의 그 책임을 묻고 청산되지 못한 역사 속에서 뒤틀린 동학 농민군의 명예를 되찾아주는 일.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매듭을 풀어야 할 테다. 님이시여, 우리는 아직 목놓아 부를 당신의 이름을 갖지 못했습니다. 역사 앞에 나태함을 온몸으로 꾸짖어 주신 당신, 님은 정녕 누구십니까?